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휘몰아치는 민주주의 퇴행에 광풍에 웅크리지 않고 당당히 맞서고 절망의 차양을 거두고 다시 거리로 나가 희망의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계신 우리 추미애 장군님, 네, 작가님을 모시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호칭들이 많죠. 누구는 추다르크다라는 말씀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를 하셨기 때문에 당대표님이라고 부르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법무부 장관 하셨으니까 장관님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저희가 작가님으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제 소설 장하리에 앞서 여러분이 보신 영상을 기억하시나요? 미에로 하비바. 몇 년 전에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미에로 하비바라는 구호를 저를 위한 자원봉사 팀에서 만들어 주셨고요. 조금 전에 보신 그 영상물은 마케추라는 곳에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지막에 개혁은 외로운 것, 그러나 멈추면 개혁의 저항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하면서 우리가 개혁을 놓치지 말고 미루지 말고 했었더라면, 그리고 아직도 해야 된다는 그런 결의의 여운을 남기는 영상물이 올라갔는데요. 역시 그 자원봉사팀이 만들어 주셨는데 저는 앉아서 여기서 처음으로 봤어요.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서 좀 마음이 아팠는데요. 이렇게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오늘 너무나 큰 기운을 얻고 갑니다. 동탄에 이렇게까지 찾아오신 민주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크게 감사의 결부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큰형님께서, 네, 제가 학생들 많이 저도 이제 가르치고 또 책도 저도 이제 몇 권 써보고 여기 다 작가분들이잖아요. 다 수방위원 해보셨는데 이게 소설이잖아요. 장편 소설. 저희들은 이제 다 출판 기념회를 해본 사람으로서 소설을 쓴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소설을 쓰실 생각을 하셨는지 우리 주 작가님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현실이 하도 기가 차서 소설을 썼어요. 그러니까 현실이 오히려 진실을 담아내는 틀이 못 된다. 언론이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아무리 얘기해도 힘으로 밀어붙이니까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공포에 의외로 약해요. 그래서 힘센 쪽에 저절로 진한철 자석처럼 끌려갑니다. 그 사실을 놓고도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면서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내가 제대로 진실을 알려면 차라리 소설을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소설을 쓰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 소설을 읽다 보면 익숙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고발사주, 주가조작, 채널A 사건, 굉장히 내용들이 다 있는데요. 네. 그럼 이 채널A 사건 등으로 나타난 검언 유착, 이게 검찰 쿠데타를 시작한 또 시작이라고 봐야 되나요? 시작이라기보다 실체가 드러난 거죠. 들통이 난 거죠. 누구한테요? 처음에 제보자의 폭로로 언론 제보를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감찰을 지시하니까 감찰을 개시하려고 대검의 감찰부장 한동수 감찰부장이 시작을 하니까 못하게 하는 거죠. 누가요? 소설 속에는 소설과 현실이 왔다 갔다 하지만 일단 오늘은 소설 얘기 해볼게요. 용건석이라는 검찰총장이 검찰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시작하니까
수사를 방해를 해요. 그 사이에 증거가 인멸이 되는 거죠.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 착수를 못하게 하니까 시간을 번 범인들이 핸드폰을 초기화하고 감춰버리고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 자료가 될 만한 디지털 증거들을 다 은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완전 범죄는 없어서 사내에 있는 채널A 동료 또는 팀장들을 핸드폰을 갖고 가서 포렌식을 했더니 카카오톡 대화에서 아하 하도훈은 누구일까요? 한동훈! 그 하도훈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 존재했었다. 그것을 공유를 했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목소리 어투는 하도훈 것이 맞다라는 걸 간부들도 확인했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카톡 문자를 통해서. 네. 그런데 그것이 수사를 해놓고도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누가 검찰총장이요? 윤석열! 책을 안 읽은 분은 이렇게 말하고 책을 읽은 여러분들은 연근석이 검찰총장이니까 수사를 하고도 이게 1심 법정에서도 언론이 보도를 안 합니다. 나중에 2심에 가서 일부 언론에서 인터넷 언론에서 보도를 조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까맣게 모르는 거예요. 언론이 보도를 안 하니까. 그래서 진짜 범인이 있었구나. 유민주를 협박했구나. 그러니까 유민주를 직접 협박한 게 아니라 유민주의 비위가 있는지를 제보자한테 협박을 했구나. 유민주는 누구게요? 책을 읽으신 분은 퀴즈 내면 알아봐 주실 수 있습니다. 양문석 유시민! 책을 안 읽어도 이렇게 건너짓기로 맞추시면 실력이 대단합니다. 야, 이분은 대의기관에 들어가도 순발력으로 다 버텨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 쿠데타가 그때 이미 시작이 됐지만 국민이 모르고 있었고 그 사이에 제가 이걸 제대로 수사하라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저항했게요? 절 쳐다보시죠. 검사장 회의를 맡겨주셨잖아요. 검사장 회의는 조폭 집단에서 이 두목을 쫓아내기 위해서 지역 단위로 깡패들이 막 올라와서 모일 때 하는 그 두목 회의나 똑같은 거예요. 두목들의 모임, 검사장 회의라는 게 법적 모임이 아닌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의 장관에 대한 항명이고 무질서한 불법적인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노조가 그렇게 모였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윤석열 대통령 같으면 다 잘라버리죠. 그냥 노조 전체주의 이런 거 하겠죠. 압수수색하고. 네. 그러니까 질문 계속 하실 거예요? 아니 참고로요. 네. 요 대표님, 네. 우리한테 질문 좀 하지 마세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양 박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오랫동안 언론개혁, 또 우리 민주 언론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셨잖아요. 언론과 검찰의 유착, 네. 그다음에 혹은 검찰의 언론 빌빌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언론개혁과 연관해서 한번 세게 한번 말씀. 어차피 뭐 일단 뭐 아직 안 됐잖아요. 등록 안 됐잖아요. 세게. 윤리심 하는 거라고. 어차피 뭐 네, 제가 이부터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수 대표님이 말씀하셨군요. 제가 하나 읽어드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관련해서 하나 읽어드리고 제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1인칭은 추미애 대표님입니다. 저는 법무부에서 검찰개혁 와중에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관한 언론 책임을 묻는 개혁 법안을 내었습니다. 법무부는 국민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부처입니다. 형사적 권리뿐만 아니라 민사적 권리, 상사적 권리도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 시절인 20년 9월 저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가짜뉴스를 유포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5배의 배상 책임을 물리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저도 알지 못하는 연유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입법 예고 전까지 당정 협의까지 마쳤으니 통과될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개월 후 장관직에서 물러난 이후 왜 누가 가로막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인 송영길 당대표가 그 연유를 이제서야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더욱 가슴이 아리는 것입니다. 이게 중에 대표님이 얼마 전에 이제 말씀하셨군요. 여기에 몇 가지 좀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물적 손해배상제라고 하면 기업과 관련된 공정 거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직물적 손해배상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액의 3배 이하로 증거를 때릴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시절에 추진했던 직물적 손해배상제는 5배로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지금 마지막에 주민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누가 왜 이걸 가로막았는가? 저는 이런 자리에서 명확하게 우리는 역사적으로 타격할 때는 타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맡았던 이철이가 송영길 대표한테 와가지고 수독해라. 그 당시에 송영길 대표는 강력하게 직물적 손해배상제를 추진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추미애 장관께서도 강력하게 힘을 싣고 있었던 그 직물적 손해배상제를 스톱해라. 만약에 여기에서 스톱하지 않으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정무수석이라고 하는 이철이가 직물적 손해배상제를 잘랐습니다. 언론중재법에 허위 조작 보도 금지 조항에 들어가는 내용이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제였고요. 반복적으로 확인 취재 없이 계속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언론사에 대해서 5배의 손해의 5배를 배상하게 하는 이것들만 그 당시에 만들어놨으면 이렇게 엉터리 보도 이번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재명 당대표 필섭 사건, 암살 기도 사건 이 사건에서 나오는 수많은 가짜 뉴스들은 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완전히 망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법안이었습니다.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법무부 장관도 상법 개정안을 내놨고 더불어민주당도 언론중재법을 밀고 가는데 우리가 만들었던 촛불정부의 정무수석이라는 놈이 그걸 방해하고 잘라버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비판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 당시에 추미애 장관께서 상법 개정안으로 언론개혁과 관련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발의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저는 크게 여러분들과 함께 환호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우와! 아니 정말 환호하고 박수를 할 때는 제가 그냥 이야기하잖아요! 네, 혼자 다 하세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징계를 대한 취소 소송에서 그리고 법무부가 재판쇼를 했지 않습니까? 패소할 결심을 하고 아마 국민들은 당연히 그 다음 진행될지 알고 있었는데 바로 포기해서 지금 굉장히 기적 대통령한테 무릎을 꿇었는데 1심을 뒤집은 우리 2심 판결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소 복잡한 얘기여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약간 제가 설명을 좀 쉽게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징계 청구를 했겠죠. 뭐 가지고 징계 청구를 했겠어요?
이 강하리 책에 나오는 유민주 소설로 들어갈게요. 유민주가 누구라고요? 네. 유민주에 대한 좋지 않은 비위 사실을 해라. 그리고 그걸 제보를 받으라. 제보자가 제보를 해주면 검찰인 우리와 한 배를 타는 거야 라고 누가 말할게요? 하도훈이 얘기를 했어요. 소설책에. 네, 하도훈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걸 감찰방해하고 수사방해를 했어요. 용건석 검찰총장이. 네.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징계 청구를 했더니 그것뿐만 아니라 아주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죠. 뭐냐면 판사 사찰 문건이 드러났어요. 판사를 사찰하고 그것을 문서화해 놓은 것이 들통이 난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거 가지고 징계 청구를 했더니 징계를 의결하는 위원회에서는 그런 중대 비리임에도 불구하고 정무적인 판단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 너무 싸죠? 그 잘못에 비해서. 근데 그걸 대통령이 소명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저도 물러나고 난 뒤에 윤석열은 현실의 윤석열이에요. 이미 국힘당이 입당을 해서 대통령 후보 경선에 뛰어들었을 때 21년 10월에 1심에서 너무나 중대 비위를 저질렀다. 감찰도 방해하고 수사도 방해하고 또 판사를 사찰하는 문건도 작성하고 이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건 면직 이상에 해당한다. 면직 이상이면 뭐가 넘었겠어요? 면직 또는 해임. 해임하고 면직하고 뭐가 다르냐면 면직은 공무원이라는 기본 신분은 인정을 하되 그 직만 면하는 것이 면직이고, 네. 해임은 그 공무원 신분도 뺏어버리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면직 또는 해임에 상당하다라고까지 엄청난 판결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의 변호사는 엄청 변론을 잘한 거죠. 성공모수를 줬어야 되는 건데 반대로 해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됐어요. 이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리고 난 뒤에 그 패소한 1심, 윤석열이 패소했어요. 현실의 윤석열이. 패소한 1심에 대해서 항소를 했어요. 피고가 한동훈인 거예요. 피고가 춘리에서 박범계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한동훈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원고가 피고를 임명을 한 거니까 원래 재판이라고 하면 원고 피고가 각각 대립돼야 되는데 원고가 피고를 임명하고 그 피고는 신청을 안 해요. 제가 너무나 잘하지 않겠어요? 제가 증인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관계를 아는 저를 절대로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감찰을 지명했던 감찰 담당관도 증인으로 절대 소환하지 않아요. 그리고 패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윤석열이 위법하고 불법했다라는 추가적인 증언을 누가 하느냐. 대검에서 감찰을 실제 해봤던 감찰부장 한동수 감찰부장이 증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증언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걸 보고 항소심도 이건 100% 윤석열이 패소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웬걸 절차를 걸어가지고 제가 징계 청구할 때 절차를 위법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절차 위법한 게 없어요. 기니까 설명을 생략하고 제가 누구만큼도 불법을 한 게 없다고요. 네. 책에 나와 있습니다. 책에. 네. 그런 어거지를 뒤씌워 가지고 실체 심리를 안 해버린 거예요. 왜 실체 심리에 나아가면 아까 증인 한동수가 저도 안 부르고 감찰 담당관 박원전 검사도 안 불렀지만 한동수 감찰부장은 항소심 증인으로 나가서 소상하게 이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개입을 했다라는 간접 정도가 이렇게 많다라고 다이어리까지 다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아가는 순간 윤석열 패소는 면할 일이 없으니까 패소 확률 100%니까 덮어버린 거예요. 뭘로? 제가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라는 핑계를 댄 거지. 그러면 이걸로 그냥 됐을까요? 상고를 당연히 패소했으면 상고가 원칙인데 상고를 안 하고 이걸로 종결 확정시켰다는 것으로 끝났을까요? 궁금하죠. 네, 궁금합니다. 네. 질문할까봐 괴롭다요. 왜냐면 아까 저보고 노래 시킨다고 해서 제가 계속 반격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막아드리겠습니다. 대신 불러주시겠다고. 네. 석고마 이러는 거 아니잖아. 우리 같은 편이잖아. 네, 선배를 제가 어떻게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실체를 이 상고 포기를 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인으로 돌아가는 순간에 그대로 기소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올해가 중요한 해가 되겠네요. 네. 네. 그래서 우리는 네. 꼭 이겨야 됩니다. 네. 91후가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진석군 후보가 이야기했던 올해가 중요한 해가 되겠다. 앞에 4인으로 돌아가면 올해가 중요한 해가 되겠다 하면 올해 아마 4인이 될 가능성이 만들어야죠. 네. 만들어야죠. 자, 우리 초등학생도 이렇게 하면은 안 될 겁니다. 아마. 피고가 한동훈이고 원고가 윤석열이에요. 100% 이해충돌 아닌가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상고 포기해서 패소한 결심으로 상고 포기한, 이게 참 재밌는, 네, 이게 뭐 만화 영화 같아요, 만화 영화. 네, 그렇게 그런 일이 실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할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 또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결국은 이제 또 우리 수사 지휘 1차를 이제 지휘권 내놓으라 하시고 여기 가까운 저희 화성으로 오셨어요. 바로 화성 용주사에서 하루를 묵었다라는 게 거기 책에 또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서 용권설한테 이제 최후 통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용주사의 유래와 또 정조대왕에 대한 생각도 짧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당시에 우리 장하리가 용주사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속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용주사 여러분 가보셨어요? 네. 용주사는 정조대왕의 아버지 사도세자를 기리기 위해서 표정으로 지으신 절인데, 그런데 그 절을 지으시고 또 정조대왕도 거기에 또 묻히신 거죠. 그래서 그 조선의 기득권 세력 속에 파묻혀서 개혁하려고 무진 애를 썼던 개혁군주의 그 따스한 순결이 느껴지는 곳이어서 갔던 것이죠. 예, 그러면 여기 진짜 급이 다른 게 살아 계셨다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얘기하셨다. 그러면 정조대왕이 도대체 뭐라고 하셨을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조의 평생 삶이 바로 기득권자들 기득권 내려놔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1월 21일 날 제가 지금 책이 나오는데 그 책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수많은 혁명가들, 혁신가들이 역사 속에서 죽음을 당한 이야기들입니다. 그 중에 한 명도 역시 이제 정조라고 할 수 있겠죠.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의 직접 원인은 바로 기득권자들한테 당신들의 기득권을 일부라도 내려놔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들이 영원히 죽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결국 죽게 됩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좀 말씀드리자면 아마 정조대왕이 장하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지치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끝까지 싸워서 저 못된 무리들을 쓸어버려라 라고 아마 말씀하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참 기이한 인연 같은 걸 많이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 얘기,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연구하지 않으면 모르는 이야기들인데 제가 사실 석사 논문을 용주사 가지고 썼습니다. 예, 조선후기 정조시대 불교 정책이 이제 석사 논문 내용인데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용주사와 관련된 논문을 한 3편 정도 썼습니다. 용주사는 분명히 사도세자를 위해서 정조가 만든 절, 그러니까 왕이 개인적인 사찰로 개인적인 감정으로 만든 절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용주사는 당시 거금 87,000냥이라고 하는 비용이 들여서 만들어진 건데요. 그 돈의 80%가 백성들의 시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백성들 모두가 사도세자의 죽음,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강제로 죽은 사람 아닙니까? 백성들의 세상을 꿈꾸다가 죽었던 그 비원의 사도세자를 위해서 스스로가 모금을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절이 바로 용주사입니다. 그래서 용주사는 매우 뜻깊은 왕실 사찰이지만 사실은 민초들의 사찰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 계신 화성시민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추 작가님과의 인연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조가 용주사라는 이름을 본인이 짓게 됐는데 용주사 이제 부처님 눈에 점안을 하기 전에 그 전날 정조가 꿈을 꿉니다. 용이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승천하는 꿈을 꾸게 되죠. 저는 향후에 이 꿈을 꾼 사람의 뜻을 이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다시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예. 근데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용건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어떻게 지셨는지. 저는 아까 우리 차 타고 오면서 우리 저 부승찬 대변인하고 형 용건석 이름은 좀 특이하잖아. 나머지 뭐 하도훈이니 뭐 이거 다 유민준이 비슷한데 용건석은 좀 특이한데 이 이름은 어떻게 지었을까? 그래서 제가 이따 물어봐야 될 텐데 근데 내가 해석은 난 이렇게 생각을 한다. 용건이라고 하는 이름이 실제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이름이었거든요. 용건은 왕건의 아버지 이름이 용건입니다. 나중에 이제 왕융이라고 하는 이름을 개명을 하는데 용건의 아버지 이름, 왕건의 할아버지 이름은 작재건이에요. 지을자 황제제, 세울건자, 작재건, 용건, 왕건 이렇게 가거든요. 용건은 왕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이고 석자는 바로 자리석자. 그래서 용이 왕자로 가서 스스로 자기는 아니지만 왕이 되려고 해서 자리에 앉는 사람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 왕건의 아버지 용건은 굉장히 야비한 사람입니다. 차후의 권력을 위해서 아주 굴종하고 힘이 센 사람한테 밑으로 기어들어가고 그러면서 결국 뒤통수 쳐서 권력을 잡아낸 사람인데 어쩌면 이렇게 용건석의 이름과 현재 그 인간의 이름이 같을까. 네. 그래서 이게 제 해석이 맞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깊이 있게 안 들어갔고요. 그냥 그 용건석 그러면 스타카토처럼 딱딱 떠오르지 않아요? 영상에 누구와 외부한 불주, 누구와 불주죠. 네, 그렇게. 저는요, 굉장히 유치했거든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름일 거라 생각했는데, 용건석사의 건의와 성열이가 뭡니까 도대체? 아니 그래서 제가 하지 마시고요. 우리 김준일 교수님이 지어주신 걸로 샌드백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요 자꾸 오면서 질문했어요. 이건 용건석은 이 추 작가님이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지어낸 이름이다. 이거 진짜 궁금하다. 그랬더니 아까 하신 말씀 그대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심오하듯이. 김준영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윤석열이가 그 정도로 유명한 대단한 인물이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추 작가님의 그 이름 지은 게 맞는 거네요. 네, 다음 차례 시간에 좀만 기다려 주시고요. 네, 그런
좋은 이름 용건서. 네.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래곰 영화를 보면 12.12 그 당시에도 분명히 반란을 제압할 기회가 여기 다 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참모총장부터 해서 이 고위 별들께서 무책임하고 비겁하고 또 우유부단함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비극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소설을 읽어보면 거기서도 정말 그런 우리 파란색의 거기 계신 분들부터 해서 거기서도 비슷한 장면들이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아마 검찰 쿠데타를 막을 기회가 여러 번 있는 게 이 책에 등장하는데 우리 요즘 MZ세대가 인생 4컷 이렇게 얘기들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 쿠데타 4컷을 좀 뽑아주신다면 책에서 어떤 것들이 있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저는 조국 장관을 임명하지 마라. 조국 민정수석을 장관으로 임명하지 마라. 라고 검찰총장이 엉겨붙어요. 인사개입이죠, 대통령에 대한. 네. 그런데 그때 답변이 뭐였냐면 사표 내면 받으세요 였어요. 사표를 낼까요? 근데 조금 오버했습니다 하면서 지나가 버렸어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취임을 하고 채널A 검언유착 사건 감찰을 하고 수사가 시작되니까 수사 방해를 하고 검찰총장 본인이 하도군이 관련됐으니까 수사에서 손을 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안 지켜요. 계속 수사에 개입을 하고 해방을 놓아요. 그래서 검찰총장 스스로 뱉은 약속을 지키시오라고 지휘권을 발동을 했더니 전국의 검사장을 불러 모아요. 아까처럼 깡패도 하지 않은 그런 짓을 하는 거지요. 그때가 두 번째 해임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건 장관이 해임하는 장관 인사건이 아니고요. 대통령 인사건이죠. 네. 세 번째는 제가 가을에 돼서 이 여름과 가을 사이에 넘어오면서 아까 구성찬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병사가 아프면 수술 날짜가 잡혔으면 휴가를 내는 게 당연하고 거기 휴가 가라고 한 것하고 잘못이 없는데 그것을 장관이 특권을 사용했다. 마치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자객에 의해서 목에 급소를 찔렸는데 헬기로 이송한 것을 특권을 부렸다라고 가짜뉴스가 난동을 부리는 것처럼 조선일보가 제일 먼저 선동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때 제 아이에 대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저를 내쫓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겪고 제가 두 번째 수사 지휘를 내렸어요. 아까 쫄지 않아야 된다 그러는데 저도 제가 아무 잘못이 없고 특권 특혜를 사용한 바가 없고 제 아이도 정상적으로 다 처리가 됐기 때문에 전혀 저는 걱정 누구만큼도 안 했어요. 못 도와줘서 안타깝다 그러는데 제가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치 않다라고 한 사람이에요. 이건 명명백백하게 아무리 고소고발을 해도 다 조사해보면 나올 거야. 나는 걱정 누구만큼도 안 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저보고 사과를 하래요. 청와대가. 사과 문항까지 만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너무 뻗대는 것도 그런가 해서 그냥 이런 논란거리 자체가 미안합니다 이 정도로 수정을 해서 사과문을 내보냈어요. 근데 그것도 그래 이거 잘못했으니까 사과 이렇게 또 만들어가요 언론이. 그랬는데 제가 거기 굴하지 않고 두 번째 수사 지휘를 내리는데 그 속은 내용은 뭐냐면 본부장 비리들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수사를 해라. 눈치 보지 말고 수사해라 뿐이었다고요. 검찰총장의 눈치 보지 말고 본인 부인 장모 비리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해라.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또 막 저항을 하는 거죠. 또 그때가 또 해임을 했어야 되는 기회인 거예요.
검찰총장이 불법과 비리, 가족 비리를 감싸고 수사를 못하게 한다는 사실 자체가 불법의 최정점에 검찰총장이 있는 거니까 검사 독립체의 원칙에 따라서 전국의 검사들이 꼼짝을 못하니까 그죠? 수사가 안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장관이 지휘권 발동하고 항명을 하면은 그때가 또 저는 세 번째 기회였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징계 청구를 했더니 정직 2개월이 나왔는데 안에 있는 실체적인 내용은 전부 엄청난 불법과 있어서는 안 되는 판사 사찰 같은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이 아수라장을 확인을 했으면 당연히 인사권자는 해임 결단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것이 네 번의 놓친 기회였다를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그때 당은 어떤 도움을 줬습니까? 당은 어떤 도움을 줬느냐고요? 제 입으로 말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의 전과자가 44%랍니다 해놓고 사과합니다. 그래서 잘못해서 사과하는구나 봤더니 이게 아니고 41%였는데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를 사과한대요. 정정해야 되는데 사과한다고 대변인이 엉터리 대변을 했는지 그렇게 말하는 전직 총리 전 당대표가 있었어요. 그분이 그 당시에 어떤 도움을 줬느냐고요? 제 입으로 말해야 되겠습니까? 네, 말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오늘 기자들에게 네. 핵심입니다. 자, 우리 구준찬 우리 후보님, 네. 권력자 눈치 보면서 우리 국민에게 비겁하고 거짓말하는 무책임한 모습의 별들을 우리가 서울에 보면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 특전사 우리 김호랑 네, 우리 소령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네. 부가. 네. 여기 시나리오에는 부승찬 예비 후보님이 생각난다고 얘기하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이 나거든요. 제가 특전사 나왔지 저분이 특전사 나온 건 아닌데 저는 특전사 대위를 나왔는데 왜 제가 생각나야지 왜 김호량 소령의 왜 부승찬 예비 후보가 생각났어야 됐는지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부승찬 예비 후보가 생각난답니다. 그러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고 또 그래서 상명하고 또 대통령한테까지도 하극상을 하는 윤건석 우리 총장을 보면 군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서울을 보면서는 시스템 자체가 군의 시스템 자체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일이 섞여 있고 만주군, 광복군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출신 성분에 따라서 상당히 위계 자체가 흔들렸죠. 그러다 보니까 쿠데타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돼 있었고요. 윤석열 저는 뭐 이제 법과 관련돼서는 잘 모르지만 그 조직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어찌됐든 특수 검사들 중심의 탄탄한 구조 우리로 치면 이제 다른 주변 세력들이 미약할 때 하나의 세력이 상당히 튼튼한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잖아요. 윤석열 특수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또 연결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 캐비넷이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나왔다고 보고요. 지금 정치인들의 대부분이 한마디도 이 뻐끔 못하는 민주당을 보면서 상당히 그런 특수부 검사 출신들 윤석열 사단과 연계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나서지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지고요. 끝으로 이제 질문에 답을 하면요. 이 군에서 치면 이 하극상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전시가 되면은 즉결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바로 총살령이 내려지지 않습니까? 전시법에 따르면
있을 수 없는 아주 무도한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 체제를 유린하는 그런 세력들이기 때문에 여기 민주시민들이 연대를 해야 된다. 이 말씀밖에는 드릴 게 없네요. 예, 그럼 이어서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그러면 이제 특수부 검사 또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게 있는 이 무리들을 한테 속았다라는 게 우리 책에 보면 우리 저기 파란 건물에 계신 분들이 속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말 속았을까요? 그들의 야욕을 정말 몰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 주민이 파란 건물이 뭐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저도 선거 나와요.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우리는 사실과 진실에 맞는 이야기를 해서 손해를 보면 손해를 봐. 형님은 청와대야. 윤리 심판원에 또 가실 수 있지만 저는 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알아들으시죠? 네. 또 보세요. 여기 화성이에요. 화성. 이해하면 안 된다고. 여기 화성입니다. 네. 네. 어떻게 우리 작가님 어떻게? 네. 이제 그 책을 보시고 막 한숨이 나오시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성찬 대변인 말씀이 군 하나회하고 검찰 특수부하고 비슷한 것 같아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서울의 봄을 보면은 정보 탈취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경비 사령관이 와서 반란군을 진압해야 되니까 전방부대가 좀 와달라라고 전화로 연락을 하면은 그게 다 도청당해가지고 협박을 하죠. 너 지금 새가 기울었는데 너 좀 속도가게 풀어. 거기 이미 다 손들었어. 우리 편이 돼야 돼. 이렇게 끌어당기잖아요. 때로는 회유하고 때로는 협박하고 할 수 있는 기본은 정보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지금 그 파란 건물에서 언급을 삼가하지만 사실은 청와대는 온갖 정보가 다 수렴되는 거예요. 저는 그 일부분만 보는 데인 거죠. 제가 보는 정보도 일부분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정보력에 있어서 청와대가 압도할 건데 왜? 저도 궁금한 것이 사전에 검찰총장을 임명하기 전에 그의 관측과 거짓말, 불법으로 살아온 것, 수사를 못하게 틀을 막고 있는 것, 이것을 못 봤을까? 왜 죄를 키웠을까? 죄가 크면서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간댕이가 커지고 큰 인물이 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왕건의 아버지가 용건이라고 했는데 그거 믿지 마세요. 그렇게 큰 혈통을 갖고 있지 않아. 그냥 거짓말 가지고 사람을 속이고 거기에 언론이 가사해주고 그게 하나씩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면서 간댕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훔쳐간 거예요. 그게 다예요. 검찰 그랬다라는 것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제도들이 있었는데 가장 많이 정보를 수렴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할 곳에서 이제 와서 속았다라는 것은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속았다라기보다는 패소할 결심처럼 속아도 괜찮아. 절반은 우리랑 같이 합을 먹을 수 있을 거야. 어쩌면 그런 어리석음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그건 역시 민주주의에 대한 배반이고 배신인 거예요. 사실은. 제가 잠깐 조금 전에 장관님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인조반정 잘 아시죠? 인조반정을 통해서 조선은 4대의 나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인조반정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이미 2달 전부터 광해군과 그 세력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반정이 나게 됐느냐?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해군 측근들 중에 바로 인조와 서인 세력들한테 뇌물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아유 걔들 안 할 거야, 괜찮아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한 사람이 광해군의 애첩이었던 김계시라고 하는 그 후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측근들, 내시부터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뇌물 받아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반정이 설령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문제 없을 거야. 우리는 살 거야라고 했는데 반정하고 나서 쿠데타에 들어서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지금 어쩌면 똑같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그 더불어민주당도 다 죽게 생겼잖아요. 예, 그러면 김준혁 교수님이 생각하시면 이러다가 저희도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이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은 어떻게 가야 될지 좀 이야기, 저희 시나리오를 지켜주세요. 좀 어떻게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치고 나오셔서 네, 본인 말씀 차례였습니다. 네. 다 급하세요. 그런가요? 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농담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너무 분위기가 그런데 제 이름이 김준혁이잖아요. 제가 이제 아버님이 58년 전에 이제 올해를 됐으니까 이제 58년이 된 건데 58년 전에 제 이름을 김준혁으로 지었는데 요즘 제가 많이 써먹어요. 준비된 혁신가라고. 우리 아버지가 그 다음에 세월이 한참 지난 뒤에 써먹으라고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의미가 좀 큰 거죠. 일단 혁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혁자가 어떤 혁자 쓸까요? 혁신할 때, 혁명할 때 혁자? 가축혁자 쓰죠. 왜 가축혁자를 쓸까요? 모든 동물들이 다 털갈이를 합니다. 사람만 털갈이 하지 않아요. 털갈이를 하는데 안 좋은 털이 털갈이를 해서 아주 아름답고 보드라운 새 털이 됩니다. 그런데 그 털갈이를 할 때 엄청 아파요. 동물들도 엄청 아파합니다.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 아픈 이후에 새롭게 나는 거죠.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은 어떤 거냐? 과감한 개혁을 하기 위해서 바로 털어낼 거 털어내야 합니다. 아프지만 털어내지 않으면 절대 혁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지도자들, 리더들 정말 뭐 이런저런 이야기 뭐 어쩌고 이런 거 다 떨쳐버리고 껍데기는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그 껍데기를 털어버리고 가야만이 참다운 혁신이 된다. 여기에 우리들이 함께 그 혁신의 멤버로, 혁신의 일꾼으로, 개혁 일꾼으로 열심히 진짜 더 큰 혁신을 할 거라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일부 갔습니다. 네. 내일 또 일부 갈 거고요. 네. 가실 분들은 가라 하시죠.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벌써 끝날 시간이 다가옵니다. 책 후반부로 좀 접어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책을 읽다 보면 되게 답답한, 좀 전에 우리 후 작가님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화가 치밀어서, 근데 그 화 때문에 계속 보게 돼요. 근데 이게 마지막 후반부에 딱 가면 우리 경찰이 쏘아올린 작은 공, 이걸로 인해서 검찰이 흔들립니다. 또 법정 폭로 후에 사라진 검사로 계셨고요. 또 그분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김신명의 그런 것들이 또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등장하는 것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향기,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를 읽어보시면 결국은 검찰공화국도 균열이 생길 것 같고요. 균열이 분명히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4년에 우리 서울의 봄, 아니 대한민국의 봄이 올까요? 네, 여러분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요. 주 작가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이 온다고 박수를 쳤으니까 오게 돼 있습니다. 짧게. 네네. 그럼 부승찬 우리 예비후보님 천공이 오셨잖아요 그때. 예. 네, 천공이 오셨죠. 그것 때문에 그냥 끝장 나셨잖아요. 아니 아직 진행. 진행 중인가요? 네. 그러면
서울의 봄이 올까요? 아니, 저는 기대하지도 않고요. 제가 오게 만들어요. 제가 이제 단순 무식한데요. 진실 앞에는 상당히 당당해지고요. 불의 앞에서는 용감해집니다. 근데 오늘 토론회 오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문석이 형하고 준혁이 형이 야 준비 안 했어? 그냥 스크립트 보고 대충 해. 그랬더니 엄청 준비하고 어? 안 봤고. 뭘안 봐요. 진짜 25회 갑진년이 정말 중요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올해 권력이 교체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 마지막으로 우리 양 박사님, 제발 언론주 좋은 데 가시면 서울의 봄을 좀, 대한민국의 봄을 언론 쪽에서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도 더불어민주당이 그 반개혁 세력들만 없으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돌파할 수 있는 얼쑤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개혁 세력들이 고비 때마다 발목을 잡아서 정작 돌파해야 되는 법안들을 말도 못 꺼내게 만들었던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또다시 국민들에게 총선에 승리하게 해달라, 이 말할 염치가 없을 정도로 더불어민주당은 그 반개혁 세력들 44%를 포함해서 그 반개혁 세력들이 끊임없이 더불어민주당의 혁신과 개혁의 발목을 잡아왔다. 그리고 대표적인 피해자가 여기 계시잖아요. 네. 저는 추미애 저자가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검찰개혁을 돌파하려고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찰개혁이 그 시점에서 시대에 빠져있기 때문에 돌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20년, 30년 언론개혁 운동을 하는 것도 여전히 이 시대의 소명이기 때문에 돌파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과 당원들에게 호소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검찰개혁, 언론개혁, 추미애 대표가 여기 독소리로 했다가 돌파하겠습니다. 아까 혼자 다 드세요. 결국 혼자 다 드세요. 네, 그렇게 알고요. 우리 장안일을 읽고 보면 5.16 군사 쿠데타가 있었고요. 79년에 우리 서울의 봄, 또 우리가 12.12 사태를 겪으면서 또 군사 쿠데타가 또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2021년에는 비슷한 무리의 검찰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검찰 쿠데타는 2021년에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가 이 쿠데타를 중단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전 우리 김대중 대통령 100주년, 탄생 100주년 행사도 있었는데, 우리 김대중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행동하는 양심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우리 추미애 작가님께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벌써 1시간 반이 훌쩍 지나갔기 때문에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큐멘터리 길 위에 김대중, 기회 되시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자라나는 우리 이색을 손잡고 보여주시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생각으로, 어떤 소명을 가지고 인생을 대해야 되는지, 인생을 대하는 자세가 참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아까도 민주당을 질타하고 당을 버리고 마시던 음물에 침을 뱉고 떠나신 분이 김대중 정신이 통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통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떠난다라고 했는데요. 김대중 정신은 결코 통합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항입니다. 불의에 대한 저항. 저도 한 인간으로서 굉장히 두려운 사람, 겁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불의 앞에 저는 제 목숨을 겁니다. 이런 정신이었어요.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람은 누구나 두렵지만 그 불의 앞에 그냥 지나치지
아는 그런 심성들이 다 있고 그런 점에서 그분은 상당히 운이 있었던 분인 거죠. 보안사가 정권을 잡고 사형 선고를 내리고 그리고 면회를 제안을 했을 때 이효 여사만이 어느 날 면회를 왔습니다. 당신 미국 가셔야겠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나 한 몸 어디 도망간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수렁에 빠진 나라를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잖아요. 조건이 있었어요. 병 치료만 하고 절대 정치 활동하지 마라. 그러니까 더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여사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미국으로 가셔서 이분은 미국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서 미국 언론을 만나서 한국의 참상을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영어를 공부를 해서 그 연세 많은 나이에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아까 지치지 마시라고 어느 분이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영어를 가지고 직접 미국 언론에 인터뷰를 하셔서 한국의 무너진 민주주의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친구를 만듭니다. 그래서 국내에 돌아오셔서 민주주의를 회복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불가능은 없어요. 민주시민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더 지독한 검찰 독재, 이낙연 씨는 통합을 얘기하지만 신군부 독재와 김대중 정치는 통합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미국의 망명 가서도 줄기차게 저항하고 미국 민주시민과 연대해서 국내에 민주주의 회복, 응원 세력을 끌고 들어왔듯이 우리가 검찰 독재에 분열돼서 흩어져서 검찰 독재와 타협하고 통합하자 이렇게 얘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민주시민과 연대해서 저항하고 싸우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될 때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김대중 정신이다. 지금은 싸워야 할 때다. 라는 그것을 여러분께 보십시오. 확실히 오늘 내공 차이를 느낍니다. 저는 그러는데 우리 중에 대표님은 싸워야죠. 이렇게 그 목소리를 싹 깔고 하니까 이게 훨씬 더 설득력이네. 조용히 말하겠습니다. 네, 상호형인데 제 사무실 외벽 현수막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정권 심판 제가 하겠습니다. 제 사무실 현수막에 뭐가 써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렇게 못되게 살았어요? 지금은 싸워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제 현수막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네, 속 시원하게 깨부수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수사까지 말씀 듣고 이 시간 했습니다. 네, 그게 한 겁니다. 마지막 말씀 듣고 또 사진 찍을 시간도 필요하니까요. 네, 마지막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정말 노래 좋아요. 한녹수 노래해. 한녹수 아니 촛불 시민들하고 함께 하시는 대표님께서 이렇게 또 해야 훨씬 더 가깝게 또 우리가 다가서지요. 그렇죠? 특히 삼국수를 잘하십니다. 네, 그리고 같이 합창으로도 소들만 하세요. 안 먹혀요 이분한테. 노래를 느닷없이 하기는 어렵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까지 제가 서울에서 출발해서 쭉 그 콘서트를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열망, 마음속의 분노를 보면서 우리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구나. 저들이 아무리 온갖 언론을 동원하고 검찰로 압박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단단한 그 연대를 통해서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하는 이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근데 오늘 특히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밀려오는 것은 아마 이 자리에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진석범 후보님, 양문석 후보님, 구성찬 후보님, 또 김준열 후보님 이렇게 각자 약간씩 색깔은 다르지만 거의 한 마음이다라는 무장된 남자들이 같이 있으니까 더 든든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함께 힘내서 지금 다가오는 총선 돌파해내고 또 특히 며칠 전 이재명 대표의 엄청난 비고를 듣고 우리 모두 가슴 철렁했습니다. 아마 며칠 전장로는 밤을 못 주무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들의 무도함은 언제 어느 순간에 또 다른 일로 밀어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단단히 먹고 또 때로는 이들은 아마도 전쟁도 비슷할 것 같다. 아마 시간이 안 주어져서 우리 구정찬 후보님께서 말할 기회를 놓치셨을 것 같은데 실제 군에서 여러 상황을 지켜보셨고 또 실제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더 우리보다 더 전문가적 시각을 가지고 걱정이 많을 것 같고요. 또 특히 정치 무대에 걸어 들어와서 우리 정치가 어떤 목소리를 내고 국민이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를 더 많이 지금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함께 연대해야 되고 또 실시간 서로 소통하면서 돌파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힘을 믿고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도 사실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여기가 온갖 신경이 몰려 있으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 것 같은데 저렇게 의연한 모습으로 안심하십시오. 우리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병원에 나오신 거겠죠. 안심하십시오. 내가 있습니다 하는 그런 민주 시민에 대한 신호일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힘내면서 가열차게 더 행진을 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자리를 함께 해주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동원된 사람 몇 분 나가신 거 말고는 대다수 앞으로 오세요. 그대로 보시겠습니까? 이 장아리 콘서트가 굉장히 내용이 알차고 또 우리 민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당연히 많이들 구매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는데 아까 들고 계신 분들이 조금 부족했어요. 아직 안 끝났으니까 나가시면서 더 많이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고요. 아니면 전국 온라인 서점이나 온라인 그 다음에 우리 전국 서점도에도 있어요. 그래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